지난 DMBF 2024라는 컨퍼런스에서 강연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내가 껴있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주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전략이 한 3개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콘셉트적인 방향으로. 첫 번째는 약간 저는 어쨌든 힙합 뮤지션이니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힙합다운 어떤 애티튜드를 유지하자. 그래서 나는 힙합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발표 중에 살짝 어떤 비속어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 어느 정도 모습은 포장을 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뭐 후줄근하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캐주얼한 정장 정도는 입고 가야 되거나 뭐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이런 포장은 있어야겠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코어는 절대 잃지 말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이 다 PPT 장표를 되게 일반적으로 만들어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아이패드에 그림과 텍스트를 하나씩 적어서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PPT 장표가 한 장은 아닌데 그걸 다 합쳐보면 한 장짜리.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새 제품을 발표할 때 그 어떤 쾌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포럼 같은 것에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할 때 그런 느낌. 아니면 뭐 영화 제작사들이 이제 제작 발표 같은 걸 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어떤 이론을 오늘 발표한 날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컨텐츠고 이 영상이고 DMBF 2024 때 활용했던 강연 주제입니다. 브랜드 레시피라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브랜드적인 혹은 나의 예술적인 혹은 어떤 창의적인 감각과 역량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브랜드를 만들기에 자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컨셉이 먹혔냐라고 한다면 먹힌 것 같아요. 일단 강연이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주위로 몰려와 주셨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냥 나를 안 잃었던 덕에 저 되게 취해 있었거든요, 그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너무 잘하는 내 모습에 취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강연 준비하면서 왼쪽에서 이걸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될까? 아니면 오른쪽에서 해야 될까? 왼쪽은 좀 조명이 안 보이니까 오른쪽에 가서 하자.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무대 가운데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좀 열정을 많이, 진실됨을 많이 좀 전달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한 분이 강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내가 그걸 넘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들었던 장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 덕분에 제가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세 번째로 제가 어떤 메시지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고 어떤 스티브 잡스처럼 크리에이티브하게까지는 못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걸 좀 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매출이 몇백억 되는 회사 이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님이 따로 저한테 미팅 제안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전략으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구성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저를 어글리밤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글리밤님은 사실 저는 들으면 되게 웃기죠. 왜냐면 제 이름이나 어떤 직이나 호칭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어글리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재용 회장님한테 뭐 삼성전자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브랜딩이 됐다, 우리가 이걸로 그래도 알려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브랜드가 뭐 애플이나 나이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감각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나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나의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단 한 장으로 요약한 브랜드 레시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2024년에 제가 이제 습득한 모든 지식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알짜인 것 같아요. 네, 알짜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좀 그만큼 자신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이 영상 하나로 좀 떡상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름을 하나 가져야겠죠. 사람도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도 이름을 지어야 된다. 저는 브랜드 이름에 굳이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어떤 지역성이 들어가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모든 브랜드가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브랜드 이름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은 다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너무 뻔한 이름은 지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을 네이버나 구글에 혹은 어떤 다른 검색 엔진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여러 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살짝 비틀거나 표기를 좀 다르게 하거나 예를 들면 컴팩트 레코드 바 같은 경우는 컴팩트에 C를 K로 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뮤직을 MUSIC로 쓰는 게 아니라 MUZIK로 쓰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만 나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커피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든다면 그 메뉴 이름을 어디서도 못 본 걸로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메뉴를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만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뭐 타운 포그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가 모히또 보고 몰디브라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메뉴판에 몰디브라고 적어놨어요. 네,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검색했을 때 우리만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혹은 타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뭐라고 소개할 거냐. 어글리밤이 런디스타운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어글리밤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데 카페를 만드냐. 어글리밤 힙합하는 회사 아니야? 음악하는 회사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힙합 콘텐츠 그룹이야 라고 하고 다녔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힙합 레이블 혹은 엔터테인먼트 어글리밤이라고 하고 다녔을 때 지점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바로 옆에 또 뮤직바라는 뮤직바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카페 옆에 저는 정확히 그 공간의 컨셉이 뮤직바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뮤직바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뮤직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요. 정확히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형태, 우리 사업의 형태,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형태는 정해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거나 막 해 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랑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한다는 거지?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돼요. 제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이면 여기에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혹은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정확히 뭘 제안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름 그리고 형태까지 정의를 했다면 이제 우리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랜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는 정확히 이 비즈니스의 하위 개념인 거죠. 비즈니스는 우리는 처음에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머리가 커보고 나니까 이 사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들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위기를 해소해 주는 걸 수도 있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혁신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스몰 브랜드는 그런 혁신을 일으키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인류에 기여하거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대신에 브랜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위로를 나는 줄 수 있어. 당신을 나는 응원할 수 있어. 너가 꿈에 닿도록 나는 그걸 계속 응원할 수 있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낭만을 심어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개인의 기분이나 개인의 감정 같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랑 감정을 우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 거예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떤 사람은 뭐 브랜드 에센스라고 하기도 하고 코어 밸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다 같은 말인 것 같고요. 저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사람도 인격이 여러 개면 무섭잖아요. 그걸로 막 영화로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인격이라는 것, 이 아이덴티티라는 게 여러 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혼동해요. 정확히 뭐 하는 브랜드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5개를 넘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5개 중에서도 메인 아이덴티티가 한 3개 정도 되고 서브 아이덴티티가 한 2개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고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통일된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를 거고 제가 통계적으로 그냥 분석했을 때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데 모베러웍스가 판매했던 누브랜딩 키트를 막 써보기도 하고 매일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망상을 해보기도 하고 무작정 책만 읽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좀 탐구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결국에 제가 말하는 스몰 브랜드는 브랜드 오너의 강한 감각과 역량과 그런 취향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곧 나를 아는 게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경험적으로 제안드리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이나 책이나 모든 어떤 작품들을 모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변의 인물들,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 예술가들 혹은 TV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 등장인물들, 강백호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좋고요. 존윅 같은 영화의 이제 등장인물들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또 써보는 거죠. 취합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방금 모은 그 단어들에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를 착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들이 몇 개가 겹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소스 어떤 바구니를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스스로 생각해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남이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느슨한 연대의 어떤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느슨한 연대라고 했냐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들은 나의 진짜 모습 혹은 내가 어떤 편할 때 모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의 모습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일하는데 친구가 찾아오면 약간 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보다는 나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내 일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리스펙트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밥 한번 같이 먹죠 해서 밥 정도는 먹으면서 하하호 떠들 수 있지만 우리 제주도 여행 갈래?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 건데 혹은 내가 지금 브랜드가 있는데 혹은 나를 떠올렸을 때 너가 생각하는 문장이나 작품들이나 키워드, 단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최소 10명한테 해보시고 10명 정도면 저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바구니는 레퍼런스 브랜드인데요. 정확히 나와 경쟁할 수 있는 혹은 나와 같은 시장에 있는 혹은 내가 닮고 싶은 브랜드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홈페이지나 그들의 콘텐츠나 그들의 SNS를 통해서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총 세 가지의 어떤 바구니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집합을 하나로 합쳐보는 거예요. 교집합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많은 중복되는 단어들 혹은 비슷한 카테고리의 단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단어가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단어를 무작정 그냥 쓰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전문성, 자신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전문성이랑 자신감? 너무 평이해 보이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는 좀 스페셜해 보여야 되는데 전문성이나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평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브랜드들이랑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나는 어떤 힙합 분야에 있으니까 이 힙합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럼 그 분야에서 쓰이는 말 중에 전문성과 자신감이라는 걸 좀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단어가 있나? 있더라고요. I don't give a fuck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I don't give a fuck 해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IDGAF라고 합니다. 이 IDGAF라는 건 언제 쓰냐면 8Mil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미넴이 30초? 45초 결승전이라 45초. 원래는 30초씩인데 결승전이라 45초의 시간을 받았어요. 45초 동안 랩을 엄청 맛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DJ가 너 이제 차례 끝났어 라고 하는데 에미넴이 거기서 정확히 뭐라 하면 Fuck the beat, 아구아카펠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IDGAF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 필요 없어. 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고 아무도 실력으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약간 저는 미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약간 현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자신감과 겸손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겸손. 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동진 평론가님한테 따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한테 따온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들, 등장인물들,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을 때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IDGAF라는 어떤 단어를 딱 만든 거죠. 당연히 그 IDGAF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래퍼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이한 단어들보다는 압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 그리고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힙합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힙합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특별하게 쓰이는 용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커피 업계에서 한다면 뭐 커피 용어가 따로 있을 거고, 의료계에 있다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따로 있을 건데 그 언어들의 의미를,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욱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티넨탈 호텔에서는 킬러 액션을 하면 안 되니까. 약간 그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단어들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했다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들의 이걸 설명하는 문장들을 또 하나씩 쓸 거예요. 어떤 문장들은 안으로 향할 거예요. 브랜드 안쪽으로. 또 어떤 문장들은 브랜드 바깥쪽으로 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IDGAF라는 아까 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IDGAF라는 단어를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DGAF는 전문성과 자신감과 겸손이라는 어떤 성격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모토는 자신감이야, 안 되면 죽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IDGAF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고 있어도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가진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느 공간에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들은 바깥으로 향하는 문장들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을 모으면 우리의 브랜드 타겟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IDJF라는 가진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IDJF라는 것은 나는 항상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 라는 것도 뭐 그 IDJF라는 말을 또 바꿔가지고 재정의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장들은 안으로 가고요. 어떤 문장들은 바깥으로 가는데 이 안으로 가는 문장들은 인터널 브랜딩, 우리의 내부적인 브랜딩을 더욱 강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는 문장들은 우리의 타겟의 행동, 어떤 액션들을 상상해보고 가정해보는 거고 그런 곳에서 우리의 타겟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글리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글리밤과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뭐까지 했냐면 어떤 사람이 스토리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걸 올렸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어. 여기 어디야? 근데 쿨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알려주기 좀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저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 안에서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공명을 할 수 있다.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나의 프로젝트나 나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고 내 분야에서 좀 어떤 한 획을 긋고 싶은 사람,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이 바깥으로 향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니즈와 원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니즈는 생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츠는 생존이라는 게 충족이 되었을 때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욕망이나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나 욕망은 정확하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츠는 다시 말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즈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원츠는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위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반을 원한다. 그런데 마케팅 구루인 세스 고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반을 설치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처자식이 있는 아빠라고 했을 때 자식이 아들이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와 아빠 선반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아빠 최고 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나의 어떤 충만한 사랑, 가족 안에서 올라가는 위상, 그리고 나의 아내가 와서 역시 당신이야 나 결혼 정말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나의 위상, 충만한 사랑, 그리고 자신감,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그 선반을 보고 느끼는 나 진짜 잘했네, 완전 나 손재주 짱이네 라고 하는 만족감, 어떤 자신감, 이런 기분이나 감정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의 니즈는 선반이 될 것이고 원츠는 사랑과 위상과 자신감 같은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실 지금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내가 팔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원츠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찾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축과 Y축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X축에는 이 니즈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계 최고일 수는 사실 없을 거예요. 저희보다 사업을 빨리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 한 분야만 판 명인들도 있고 정말 천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중간부터 한 뭐 끝까지, 그러니까 실력은 중간 이상은 있어야겠죠. 너무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 범위를 갖고 있는다고 치고요. Y축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원츠는 나 자신, 그리고 내 브랜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저보다 그 감정이나 기분을 잘 전달할 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원츠는 우리는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장은 정확히 이쪽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는 곳이 타겟 마켓, 우리의 시장인 거예요. 그럼 경쟁자들은 어디 있느냐? 경쟁자들은 이 원츠가 우리보다 훨씬 낫겠죠. 그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원츠가 아니라 다른 원츠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실력적으로는 앞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이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글리밤이 전국도 아니고 뭐 청주에서 가장 문화기획이나 행사기획을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훨씬 있고 인력도 더 많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일부 클라이언트들은 어글리밤한테 일을 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랑 사전 미팅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항상 가족 타겟으로만 어떤 행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진짜 2030만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글리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혹은 우리 어떤 공간을 브랜딩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생각보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온다. 그런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릴 것 같다. 어글리밤이 콘텐츠나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문화를 이식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줘라. 혹은 우리가 매년 진행하던 어떤 축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글리밤을 찾아왔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글리밤은 이 원츠, 우리의 원츠가 뭐라고요? IDGAF 그리고 뭐 낭만적인 뭐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들. 그러니까 어글리밤은 청주에서 행사 기획을 가장 잘하진 않지만 행사 기획을 했을 때 누구보다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 젊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누구보다 소위 이제 힙하게 할 수 있다. 행사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을 잘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고 어떤 더욱더 선진적인 콘텐츠들을 경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슬픈 것이죠.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니즈 원츠를 정리했잖아요. 인터널 브랜딩 끝입니다. 인터널 브랜딩 끝. 그 다음에 이제는 익스터널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처음으로 비주얼 브랜딩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이 없는 사람들의 브랜딩. 비주얼 브랜딩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뭐 폰트도 만들어야 되고 CI, BI 제작해야 되고 뭐 컬러, 모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영상들 링크도 캡션에 달아 놓을 건데 정확하게 비주얼 브랜딩을 직접 할 수 있는 스킬이 없다면은 이것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블 브랜딩,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다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버블 브랜딩으로 넘어갈 건데 버블 브랜딩에는 미션, 비전, 스토리, 원 센텐스 이렇게 있어요. 이 버블 브랜딩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캡션 달아 놓을 거고 앞으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메시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철학,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콘텐츠가 있을 거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캠페인이 있을 겁니다. 이 콘텐츠와 캠페인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 그래서 익스터널 브랜딩은 거의 기술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 해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엄청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인터널 브랜딩은 거의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거의 바뀌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익스터널 브랜딩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 링크에서 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여러분의 브랜드의 홈페이지 혹은 여러분의 어떤 콘텐츠나 SNS도 이 툴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